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를 10월 7일, 10일, 13일에 이어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에너지경제TV에서 녹화 중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기관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감사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재점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정감사에 협조해 주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 준비를 통하여 각종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이번 국정감사가 정책감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감 마지막 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해당 기관의 국감 이후에 새로 선임된 기관장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소개받은 기관장은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이석순 사장입니다. 한전 KDN 임수경 사장입니다. 한국벤처투자 조강래 대표이사입니다. 증인선서와 업무 현황 보고는 각 기관별 국정감사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증인선서의 효력은 오늘까지 지속된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관례적으로 드리던 추가 일부는 드리지 않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질의를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홍영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영표 간사입니다. 오늘 이제 종합국감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 국감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에서 가장 유감스러웠던 것은 윤상직 장관님의 지시로 그 자료 제출을 사전 검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헌법에서 보장된 어떤 국감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 국회의 증언 및 감정법에 따라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부의 윤 장관님의 명의로 산하기관에 특히 공기업에 자료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하는 자료를 사전에 검열해서 불리한 것은 은폐하거나 축소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의도가 명백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부 국감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명백히 위법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국회가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윤상직 장관님의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다시 듣고 사법 처리 등에 대한 저희들의 방침을 여야 간에 정식으로 논의할 것을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전순호 의원님도 같은 취지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요, 먼저 홍영표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장관의 답변 내지 해명, 사과 발언 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국회 자료 추출 관련해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하여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국감 관련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7일
기조실장 주재로 공공기관 기획본부장 회의를 개최해서 산하기관에게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시하였고 10월 20일에는 이를 다시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부 직원들에게도 장관 명의로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고 또 장관 명의의 사안을 산하기관과 직원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장관 이 해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사과의 취지를 말씀하셨습니까? 예. 네, 그래요? 네. 그러면 뭐 그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사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또 더 의사진행반이 있으십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네. 네. 그러면 일단 장관 해명을 이 정도 선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추가 논의는 간사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간사 간의 논의를 좀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전순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거는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산업위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 동서발전 자마이카 부실공사 관련해서 어제 감사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년 전 우리 산업위 국감에서 본 의원이 동서발전 이길구 전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신문했던 업무상 배임 혐의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결의해 주신 산업위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시 국감에서 본 의원이 이길구 전 사장의 업무상 배임에 대해 형사 고발하자고 한 발언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당시 위원장님도 혐의가 분명하면 고발하자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산업위가 형사 고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내용은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길구 전 사장이 자마이카 전력공사를 인수하면서 적정 가격보다 805억 원을 더 비싸게 인수를 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도 위법했습니다. 해외 사업 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요구한 민간 전문가 자문을 이해관계가 걸린 자문사에게 받는 등 공정성을 무시했습니다. 손배전 손실률을 축소하거나 연료 효율을 가장하는 거짓 보고도 했습니다. 작년 국감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인수비용 3천억 원을 고스란히 지금 날리게 되었습니다.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가 연 120억 원으로 손배는 더욱 늘어가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산업부 장관에게 이길구 전 사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동서발전의 해외 투자는 조작과 거짓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한 사안으로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께서 동서발전 이길구 전 사장과 업무 담당자인 김상록 전 팀장을 형법 355조 업무상 배임으로 산업위가 형사 고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국감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국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전부 종합적으로 여러 위원들의 뜻을 존중해서 여야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순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도 포함해서 가급적 여러 위원들의 뜻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예,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재남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네, 정의당 김재남입니다. 제가 좀 늦어서 그 장관님 지시사항 관련해서는 여야 간 협의를 하시기로 하셨다 하기에 그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내내 장관님 지시사항으로 인한 것인지 서류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대단히 부실한 서류가 제출돼서 문제 제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급기야 오늘 종합 국감을 앞두고 산업부의 이 자료 제출 관련한 이 문제점은 다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해외자원 개발 투자 금액과 회수율이 대단히 좀 문제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서 관련해서 산업부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었기에 관련한 해명 요청 자료를 했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투자 회수율은 그간의 성과 그리고 향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핵심 통계입니다. 산업부가 공식적으로 해외 자원개발 투자 회수율을 51%라고 내놨습니다. 이거 다 우리 산업위 전체 의원님들도 공유를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자료를 요청을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해보니 그 요청된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해보니 정부가 내놓은 투자 회수율 51%는 조작된 숫자였고요. 실제로 민간 회수율은 40% 정도, 자원공기업 회수율은 74%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회수율을 지나치게 높아서 다시 검증에 들어갔고 오늘 새벽에 산업부로부터 또 다른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니까 공사 회수율은 32%로 떨어졌고 민간은 74%로 올라갔습니다. 하루 사이에 정부가 내놓은 자료가 새벽에 내놓은 자료가 민간과 공기업이 완전 뒤바뀌어서 수치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차 조작된 투자 회수율 수치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산업부에게 자료 요청을 했더니 오늘 새벽에서야 갖고 왔고 어저께까지 지금까지 산업부하고 통화가 되질 않습니다. 일체 담당자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자료 한 장만 덜렁 내놨는데 그조차도 또다시 조작된 수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수치 모두 조작된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은 MB 자원외교 정책의 실패를 조금이라도 은폐하기 위해서 산업부가 철저하게 통계를 조작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종감만 모면하면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산업부 행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업부가 왜 이런 조작된 수치의 자료를 2번씩이나 조작하면서 내놓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해명을 요청을 해주시고 위증 혐의가 있다면 그 위증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김재남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지금 장관께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자료를 모아서 일괄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자료를 저희가 왜곡시키거나 조작 은폐하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민간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라든가 어떤 시점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업데이트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저희도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그냥 간단한 자료가 아니라 해외자원개발법에 따라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3년마다 10년 단위의 법정 계획으로 해외자원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수립되어 있었던 자료가 조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자료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팩트는 뭐냐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년 단위로 세워야 되는 법정 행정계획에 나와 있는 해외자원개발 계획에 투자 회수율이 조작되었습니다.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그 자료 또한 조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관께서 이 정도로 해명해 갖고는 절대로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수치의 착오로 해외 자원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법정 계획 수치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해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남 의원님. 그것은 말이죠. 산업부에서 일단 왜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경위를 담은
자료를 전 의원들께 좀 우선 배포부터 해주시고 나서 판단은 그때 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 및 회수와 관련해서 지난번 정순옥 의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정순옥 의원님께서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26조라고 한 데 대해서 위원장인 제가 26조가 아니고 377억 불 41조라고 정정을 한 바 있는데 이것은 산업부의 자원개발 전략과의 자료를 토대로 제가 이렇게 일단 정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업부 자원개발 전략과의 자료에는 민간 투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에 의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는 우리 정순옥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6조가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점에 있어서 이것도 결국 산업부가 자료를 민간과 공기업을 구분하지 않고서 제출한 데 따른 보선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북 청주 출신의 노영민 의원입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1년에 제정됐던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동반위가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 영역 보호에 따른 산업 경쟁력의 동반 하락 우려, 전후방 산업 피해, 소비자 후생 저하, 중소기업 독과점, 외국계 기업 국내 시장 잠식 등의 문제점을 들어서 이러한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동반위가 언급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를 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식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 내용이 이렇습니다. 문제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경우는 없었으나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문제 발생이 우려되어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개선하게 되었다. 이게 공식적 답변입니다. 그동안 대기업들이 요구해오던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저는 동반위원회가 성격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장관님께서 2011년 때 당시 1차관이셨습니다. 그때 우리 직영이 법안심사 소위에서 나와서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속기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와 관련된 겁니다. 사업조정 제도 및 간접적인 제재만으로도 충분히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 당시에 강제력을 좀 동원하려고 했었는데 민간 자율로 돌릴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 정도 힘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예. 그런데 3년이 지금 지난 현재 가시적인 문제가 없고 단지 언론의 우려가 제기된다는 핑계로 선제적으로 무슨 이런 것을 한다? 이게 도대체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좀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동반위에서 그렇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방성의 위원장이 와 계시니까 충분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성취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여기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면 아니 장관님께서 그 당시에 네.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장관님한테 묻는 겁니다.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하든 간에 이 부분은 동반위 업무에 관한 사항들은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답변하기보다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한번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예. 장관님께서 1차관으로서 국회에서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도 그 사항,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반응인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어떤 그 재정 해제와 관련해서는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여기서는 어려운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뭐 법적 사항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법과 관련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예. 네, 하여간 장관님께서 당시에 국회 법안 소위에서 했던 발언을 상기시킨 겁니다. 네, 네, 알고 다음, 있습니다. 다음 그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했죠. 공공부문만 26조니까. 그런데 현재 막대한 부실이 지금 발생했고 또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실액만 수조에서 수십조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시에 해외 자원 개발을 설계했고 총괄했던 당시 지경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현 부총리는 자주 개발률이라는 그 목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에게 그 목표를 할당했고 미달할 경우 공기업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최 부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발언은 이렇습니다. 이 속기록입니다. 자원 확보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쭉 하면서 더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자금과 관련해서는 성공불 융자나 수은 등 국책은행을 통한 자금 지원의 확대, 자원개발 펀드 조성, 연기금 등 장기적인 재원들이 이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루트를 열어주는 노력. 뭐 아무튼 연기금까지 다 동원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4차 해외 자원개발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인사청문회 때 했던 그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예, 이런 것을 보면 당시에 그 목표가 얼마나 허황했는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공기업들이 얼마나 내몰렸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석유가스 자주 개발률은 2019년 기준으로 30%를 목표로 잡았어요. 6대 전략광물은 42%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목표.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석유공사의 대형화를 지속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무튼 무역보험공사라든지 수출입은행 금융지원, 연기금 동원 모든 것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대표적인 부실 인수로 지금 인정되고 있고 확인된 그 날의 경우 5년 만에 1조 8,500억 최소입니다. 1조 8,500억 단 한 회사 인수에 1조 8,500억 18억 달러인가요? 예, 국부가 유출됐습니다. 그런데 하베스트 인수는 최 부총리가 최종적으로 직접 보고받았고 동의했다라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언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결국 이명박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 그리고 당시의 공기업 사장들을 대상으로 청문회 내지는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덮는다고 덮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해장 개발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국회뿐 아니라 일반 언론 전문가 대부분의 경우에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안 나간다는 부분에서 질책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또 예산도 반영을 했고요.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실패한 성과가 안 좋은 프로젝트도 있습니다만은 그 결과 좋은 프로젝트도 지금 많이 수익을 나고 있는 프로젝트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특히 탐사의 경우에는 성공률이라는 것이 15%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85%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험을 안고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또 해외 자원 개발이라는 것은 상당 부분 20년씩 하는 이렇게 장기 투자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나쁘다 그래서 또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또 한 가지는 또 지금의 상황이 좋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좋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 장관님 제4차 시간이 너무 없는데요. 해장개발 기본계획이 안 남아서 그 제가 자체는 지금 그 우리 기본계획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이거 드릴게요. 하나 말씀만 아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만약에 이 시점에서 장관이라면 그런 상황이 됐다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장관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받아야 되고요. 다만 그 당시에는 주로 상류 부분만 가지고 아마 최경 장관께서 보고받을 시점에는 아마 1개월 됐을 시점이고요. 그 전에 진행되는 사항들은 다 상류 부분입니다. 장관님. 그런데 말씀드린 말에 가는 부분은 1분밖에 안 남았어. 예, 즉 말에 가는 부분은 저 서경사가 와가지고 하루 만에 장관 보고 이걸 보고 물론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동의를 했다?
저기 장관 입장에서 아이, 장관님. 동태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지 어떻게 장관님. 동의를 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지. 저는 장관 입장이라면 지금 제가 입장이라면 그렇게는 내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세요. 예. 질의 끝나고 답변하는 건 시간 카운트가 안 됐는데 예. 지금 답변하는 건 시간 카운트가 다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거 알면서 왜 그래 그거 참. 제가 1분밖에 안 남았네. 예. 넌 물어볼 수가 없네. 참, 참, 저기 말이죠. 그 당시에 뭐가 문제였었냐면, 석유공사가 나를 인수하는 것은 법의 문제가 될 수가 있었어요. 법적 다툼이 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석유공사 사장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이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 장관의 동의 없이는 못하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장관이 동의한 겁니다. 아니, 됐고요. 아니, 그거는 뭐 아니, 지금 저기고. 아니 그 제가 부분에서 말씀드린- 장관이 응. 어떻게 실무적으로 사장이 장관한테 보고해서 바로 예? 이거 좀 이따가 답변하세요. 네, 좀 이따가 시간 줄 테니까. 저기 지금 그것을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해가지고 15%에 성공을 하고 85%에 실패를 했으면 됩니다. 전문가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선정한 것이 전부 정치권이 권력형 비리로 개입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아닌 사람들이. 청와대가 이미 이것은 청와대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 때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지. 왜 시간 아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 그 석유공사 가스공사 국감에서 말이죠, 에너지 자원 공기업들에게 무분별한 자산 매각은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세계 자원시장은 말이죠, 중국 시진핑 주석이 출범한 이후에 석유가스를 불문하고 세계 자원시장을 싹쓸이했던 중국의 일명 석유방이라 하는 저윤캉을 구속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이 중국이 그동안에 매입했던 자원들을 전부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까지 이렇게 내므로 인해가지고 사실 지금 공급 과잉이 일어나서 이 자원들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시장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경영 개선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 국감 때 여야 의원들 막론하고 이렇게 함부로 또 헐값에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와대가 원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도 보고 판단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이상 국회에 어떤 이런 걱정이 없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 부분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뭐 현장에서 저도 여러 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중기청장님, 소상공인의 법적 또는 사전적 정의를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경제용어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서 법적 정의는 도,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를 강업, 제조, 건설업 및 운수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업자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답을 한번 해보세요. 강당의 빌딩 부동산 자산이 100억 이상이고요. 외제차를 4대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4명이고요. 5억 10억 정도의 설비 투자를 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상공인입니까? 아닙니까? 현재는 근로자 수 5인 또는 그 10인 미만으로 돼서 그 기준만을 판단할 때 자산이나 매출액 규모는 좀 판단 기준에 안 들어가 있는 좀 소상공인 맞다는 이야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는 근로자 기준만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소상공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제가 얻는 답하고 다르네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업장은 부동산 가격 포함해서 설비 시설이 한 15억에서 30억 정도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요.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매출과 순이익이 1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상공인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 근로자 기준수로는 뭐 해당이 되면은 되겠습니다만은 통념상 소상공인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특정인을 제가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스크린 골프장 사장입니다. 두 번째는 주유소 사장이거든요. 하나의 케이스를 따지면 하나하나 케이스를 따지면 더 많은 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 소기업 및 소상공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 정의에 따르면 이 분명히 이 사람도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님 소상공인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아니, 인원수 기준 소상공인이 맞고. 그래서 이 네. 소상공인 정책 지원의 대상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위에서 말한 이 사전적 정의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 이런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 또는 자영업자들을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게 만든 법이 우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진흥을 위한 특별조치법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전체 소상공인 업체가 290만 개 정도인데요. 소상공인 정책 지원이 대상하는 업체는 10%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그것도 일반 은행하고 소상공인 대출 등이 금융지원 건수를 포함한 그 숫자입니다. 이게 90%가 넘게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이게 구조예요. 예? 그러면 소상공인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이 소상공인 범위에 대한 부분 검토가 정말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 사회의 상대적 약자인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법적 모순 때문에 허점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중소기업청이 건성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좀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소상공인 연합회 출범에 점에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 연합회 출범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중기청이 너무 많은 편법을 냈어요. 청장님 알고 계세요? 예,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지적해 볼 테니까 맞는지 한번 보실래요? 적격 심사했죠, 연합회. 적격 협회가 몇 개 했던가요? 처음 조사할 때? 두 개뿐이에요. 두 개뿐이었죠. 예. 기존 협회를 명부를 받아보니까 법적 소상공 기준을 대부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죠? 예. 전기청이 취한 편법이 이랬어요. 우선 연합회를 출범한 뒤 협회 회원 중에 소상공인이 아닌 회원을 이미 탈퇴시켰더라고요. 전부. 재심사를 또 그래 받았고요. 그 2, 3차에 걸쳐서 재심사를 해가지고 현재 소상공인 연합회를 승인해줬어요. 그래, 그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죠? 이 사람들 전부 다 다시 원대복귀 시켰습니다. 제외시켰던 사람들. 그러면 뭐 때문에 법이 필요하고 왜 이런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기준으로 산물 명부가 처음부터 확인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부실한 사례를 초래하게 된 거예요. 협회 관계자들뿐만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 웃지 못할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출범 과정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내년 2월에 공동대표 체제를 단일 체제로 만드실 거죠. 예. 근데 시중에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러대요. 소상공인 진흥을 마치 연합회가 다 주무를 수 있듯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계시던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제 가입을 시켰는지 법적 위반 여부는 저희가 다시 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협회 관계자들조차도 말이죠. 이렇게 가면 과거에 상인에 꼴 난다라고 지금 걱정들을 되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눈먼 돈 또 어딘가가 또 완장 찬 사람들인데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또 생길 거예요. 네? 이 주시에서 좀 잘 관리 감독해 주. 특히 제가 법에도 보니까 연합회 사무에 관해서는 지도 감독할 수 있다 돼 있대요, 중기청이. 네? 적극적으로 이 문제들을 초기에 제대로 잡아줘야 정말 어려운 상대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인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러고요. 지난 제가 10일 국정감사 때 유통물류센터 사업이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는 모델로 시작됐다고 제가 지적을 했고요. 우리 청장님도 동의를 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검토 조치 계획을 제가 좀 받아보니까요. 좀 또 좋습니다. 여러분 노력하겠다는 뜻 제가 받아들일게요. 제가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좀 빠진 것이 있어요. 중기물류센터 이거 센터는 나들가게 사업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나들가게 사업 성공 여부는 물류센터가 애초에 설계한 대로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그거 달려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개별 점포 나들가게 사업도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개별 점포의 시설 교체 위주 사업에서 공동구매 인프라 구축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가격 경쟁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공동구매를 통해 가지고 인프라 구축이 물류센터와 연계된 사업인데 그럼 현재 사업 구조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가질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중기유통물류센터의 전면적인 사업 재건도가 꼭 필요한데 그런데 올해 예산들이 다 잡혀 있어요. 내년도 예산들이. 그럼 이 잘못된 사업에다가 예산을 그대로 썼을 거예요? 보니까 68억이 잡혀 있대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그 추가적인 신청은 지금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 지적한 대로 이게 이 사업을 지속할 건데 정부 안에는요, 공동구매를 위한 나들가게 사업으로 연간 2,500개씩 만 개를 17년까지 추가 지원하고 이를 위해서 포수 설치 등 관련 예산이 14년부터 받는 대로 돼 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내년도 예산 사업이 68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55억 정도가 물류센터 예산이에요. 예? 이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집행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국정과제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시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무시하고 간다는 것은 상대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다시 한번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진복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청장께서 이 소상공인의 정의 좀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그 지원이 되지 않도록 소상공인 정의를 다시 한번 좀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연합회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남 천안을의 박완주 의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총감을 하는데 장관님, 네. 저는 MB 해외 자원 외교 실패는 단순히 4대강 MB 정부의 실패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명백한 당군 이래 최대 국부 유출 사건이고 심지어는 국정감사 기간에 이 자원 외교와 관련돼서는 권력형 게이트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앞에 화면 보시죠. 제가 어저께 밤에 최종적으로 받은 겁니다. 많은 논란이 있어요. 숫자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민간까지 포함해서 공기업과 민간까지 포함해서 봤더니 MB정부 석유화학 가스공사에서 150개 사업에 293억 불, 회수액은 45억 불, 누적 손실은 250억 불, 대략 손실률이 85.3%, 광물자원공사 238개에 투자액이 84억, 회수액이 4억 9천, 손실률이 94%.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건 사실이죠. 이거는 정부에서 주신 거니까. 저는 누적 손실 이익이란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20년 이상 장기 과제라 생각하면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익을 그래, 20년 뒤에 장관님이 계속 하시는 아니, 그런 문제가 주장해도 아니고 되는데 일단 손실률로 나왔을 가능성이 이 중에 실제로 다 날린 금액도 있어요. 그거는 이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쭤보는 게 제가 첫날 우리 13일 날 산업부 국감할 때 제가 질의했어요. 이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장관님이 해외 자원 개발은 필요했지만 그 업무를 수행한 기관들이 역량은 못 따라갔다. 성과가 일부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점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한 거 기억나시죠? 예. 공기업 역량이 부족해서 해외 자원 개발이 실패했다라는 분석인데 정부 책임은 없나요? 짧게 통감합니까? 없습니까? 뭐 송구스럽지만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정부가 정책을 수립한 책임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아니 자원 개발을 자, 그다음에 잠깐만요. 그래서 저희가 이명박 정부 첫 총리했던 한승수 총리를 내정하면서 자원외교 총리 주문했어요. 당시 우리 장관님 자원개발 정책관 하셨죠? 했습니다. 1년 동안 6차례 해외 출장 다니면서 광구개발 박차하고 석유공사 위해 이라크 정부 만나신 사실도 맞죠? 예, 그리고 2010년부터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 맡아서 수행하신 거 맞으시죠? 맞습니다. 지식경제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 지식경제비서관이 하는 일이 대통령에게 측근 부필하는 역할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특히 그분이 좋아하는, 여기서 그분은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해외 자원 개발에 관련돼서 보고하신 것도 맞죠? 한 번도 없습니까? 개별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질 않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총괄적이 되든 자원 개발이 그렇게 모두가 관심이 있는데 보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당연히 그거는 자원 개발의 어떤 그 해외 순방 갈 때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이런 거는 그 다음 장 우리 최경환 부총리 아니, 한번 제가 보시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나중에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게 할게요. 자 보세요.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 2009년 9월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회의록입니다.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유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자원개발 전략도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시로 그러면 우리 그 당시 우리 장관님이 짧지만 어쨌든 그 당시 최경환 장관하고 지식경제부 장관하고 상의하고 논의 주로 하셨겠죠. 개별 프로젝트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전체적인 흐름만 당연히 그거야 큰 방향에서는 볼 수밖에 없고 저는 해외 자원 개발 활성화라는 그 부분이 잘못된 정책이라 그러면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제부터 19대 국회에서 밝힐게요. 그 시점에서는 봐야 돼. 자, 그다음에 윤상직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우리 존경하는 이진복 의원님께서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 백서나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 보라고 권유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때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청문회 네. 때. 예 지금 아직도 안 하고 계시죠? 20년 뒤에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아니 뭐 그건 옳지 않죠. 아니 뭐 제가 뭐 백서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니 제가 저한테 답변이 아니라 그 당시 청문회 때 이런 예. 주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다니까. 예 못 하셨잖아요. 못했습니다만은 뭐 왜 안 하셨어요? 제가 그 동안에 이건 20년 동안 장관하라고 하셨겠지만 임기가 그렇게 보장되는지는 모르지만 여하간 이 어마어마한 국부 유출에 대해서 단순히 20년 뒤에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이미 실패한 여러 동료원이 지적한 날이라든지 볼레오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이미 완전 철수해갖고 다 실패한 거에 대해서조차도 정부가 반성을 안 해요. 지금 볼레오 그거에 대해서는 게 아니지 저희 않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명백하게 MB정부 해외 자원개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이후 국정조사와 청문회 계획이 있으니 그때를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다른 영역 우리 원전 해체 관련돼서 우리 장관님 입장을 좀 여쭤볼게요. 고리 1호기가 2017년이면 재연장 수명이 완료되는데 그 지난번 한수원 국감 당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장관님 물론 보고는 못 받으셨겠지만 한수원에서 의뢰해서 한국 방사성 폐기물 학회 연구한 원전 해체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입니다.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네. 이게 정부가 발주한 건데 요지를 말씀드리면 고리 1호기를 폐로하면 기장군 지역에서 13년 동안 5,682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 2,069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전체 또한 전체 3,798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한수원 매출은 1,640억, 순고용은 76명이 감소하지만 연간 900원의 관리 유지비가 절약된다. 그리고 국세 수입도 593억 유입된다. 이제 더 유지하는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유지하는 것보다 해체해도
유의미한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오래된 이런 원전에 대해서 해체에 대해서 검토할 시기가 됐다라고 보는데 우리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뭐 앞으로 장기 가동 원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필요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 언젠가는인데 개발을 하고 지금 하고 그럼 있고요. 보세요. 이런 거예요. 제가 조만간 그 이미 우리가 공급 과잉 현상이 생겨서 나중에 전기가 남는 사태가 온다라고 하는 지적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즉각 지금 그 고리 1호기 원전을 해체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간 저장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2024년이야 돼야 이걸 해체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하더라도 실제 실행되는 것은 정책적 결정을 하고 24년 후에 건설하고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언젠가는이 아니고 2017년 제재 연장 검토하기보다는 이제 해체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미국은 15건, 독일은 3건, 일본은 1건, 총 19기를 원전을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430개 정도가 더 해체할 것이고 원전 해체 시장이 2030년에는 500조 원에 육박한다. 그러면 이 또한 미래 먹거리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이제 언젠가는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적시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고리 1호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 한수원에서 예비 안전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또 아울러서 그러면 양쪽 다 부가적인 절차를 안전성과 경제성 포함하는데 해체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주실 제가 해체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체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제가 다는 못 봤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기업 그 어떤 형태든 그 큰 플랜트를 해체할 때 그 기관 또는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면은 그러면 일단 이 보고서 읽으시고 답변하세요. 예. 예. 그다음에 우리 중소기업청 청장님, 어쨌든 지난번 유통센터 규정 개정한 거 보고 받았습니다. 예, 즉각 개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공영 홈쇼핑 흔히 제7 홈쇼핑 관련돼서 제출한 내용대로 이렇게 추진하는 거 믿어도 되겠죠? 예, 뭐 아직 미래보하고 그 형태에 대한 건 남아 있습니다만은 결정되는 대로 그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상 문제 질문하겠습니다. 한호주 FTA 국회 비준 동의안 제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9월 16일 날 제출하셨는데 합의는 서명을 언제 하신 거죠? 네, 제가 지금 4월 달인가 그때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통상 절차법상에 의해서 서명 시 이 한호주 FTA는 뭐 보고 의무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한호주 우리 상임위에는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주 거는 그 한호주 FTA를 논의를 할 때 예. 동시에 일본과 호주의 EPA 협상이 진행 중이었어요. 예. 알고 계시죠? 예. 대개 비슷한 그 통상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의 논의 상황을 대개 모니터를 하면서 협상을 합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뭐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만 보면은 이제 지금 일본도 이걸 이제 비준 이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우리도 지금 제출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해야 하는 비준을 먼저 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셨죠 그때? 결국은 그 선점 효과입니다. 똑같이 관세율이 인하가 되는데 우리가 그 단 1년이라도 먼저 들어가면은 관세율 회계 기간별입니다만은 우리가 먼저 관세율 발효가 되면은 관세율 인하 효과가 먼저 그 관세율의 인하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가 구체적으로 뭐죠? 뭐 저희 공산품 쪽은 대부분 다 그
선점 인하 효과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대기업 제품들이에요. 그죠? 자동차, 뭐 공산품, 전기 제품, 가전, 백색 가전, 뭐 대충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우리들이 거기에 선점 납품하는 효과를 볼수 있는 게. 중소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혜택을 본다고 보는 게 좋. 근데 저희들이 선점 효과에 대한 일본보다 먼저 비준해서 선점 효과로 얻을 수 있는 그 혜택을 수량으로 대충 계측해 놓은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할 경우에 이건 국회 비준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이거는 때문에 선점 효과라기보다는 선점 효과를 포함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출이라든가 생산 고용 증가 효과들은 다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일본 호주 간의 EPA, 한국 호주 간의 FTA의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이거는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보고 받으셨어요? 농수산물, 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국회에서 쉽게 비준해 드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쇠고기, 일본과 한국의 시장 개방의 이런 일정 퍼센티지에 대해서 이거는 한국이 이건 명명백백히 이건 일본과 호주 간의 EPA보다 못하다. 특별 세이프가드 조항도 마찬가지, 축산물도 마찬가지. 물론 이것도 계량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지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뭐 지금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상태를 가지고 우리 정부가 호주보다 먼저 이거를 비준해야 된다는 거를 저 스스로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한미, 한EU FTA 이미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어떤 시장 개방이 된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하세요. 우리가 한미, 한EU에서 농산품 부분에서 개방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우리가 협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일본은 EU와 미국과의 FTA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거기에서 좀 자유스러웠다. 그런 말씀을 아니, 우리는 이미 그 전에 개방했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면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와 한미 FTA나 한 EU FTA는 우리한테 공정하지 못하게 체결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익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공산품 수출이라든가 이익균형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그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산품만 보면은 그렇게 우리 시장이 이미 개방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고려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상함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하나의 그 변수가 된다는 말씀드리고 한미 FTA나 한EU FTA는 그 시점에서의 그런 이익균형이라는 것은 충실히 확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본과 호주 간의 EPA 협상을 하면서 일본 의회가 일본 정부에다 대고 강력한 입장 표명을 함으로써 그게 협상의 입지를 높여줬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그 전문가 보고서를 보면서 정말 우리 한 호주 FTA를 하면서 우리 산업통상위원회에 통상소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이라도 이 논의를 한 적이 있다는 걸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일본 의회가 일본 정부가 대호주 협상에서 했던 목소리를 못 낸 거는 우리 책임도 있다고 보지만 하여간 장관의 답변은 어떻든 우리가 한미 FTA, 한EU FTA의 그 큰 틀 밑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한호주 FTA를 했다. 그 말씀이시죠, 그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은 그 당시에 그 통상교수본부가 있을 때 그때부터 협상이 진행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 틀 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부 자체가 통상기능 장관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통상 업무가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넘어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동안에도 쭉 지적을 해왔는데 그걸 인정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고 예. 한중 FTA 이번 APEC 정상에서 가서명 하실 겁니까? 가스명은 어렵습니다. 가스명은 상당히 분명히 말씀하세요. 가스명은-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 말씀드렸어요. 시한을 정해놓고 절대 협상하지 마라 중국하고는. 예, 그렇습니다. 또 정치적인 논리 앞세워서 협상에 나선 전문가들 압박하지 말라. 그 말씀도 분명히 드렸어요. 예.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질적 타격을 말씀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가스명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면은 그게 사실 가서명이 직전 단계 아닙니까? 예, 뭐 그렇다면은 좀 말씀이 다르겠습니다만 다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가슴이나 하셔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어쨌든 시한을 뭐 두지 않고 지금 어떤 협상 결과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충실히 하려고 하고 있고 시한을 두고 있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서둔다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시한을 정해놓고 뭐 우리가 서두는 이유가 뭡니까?
예, 우리가 그 부분- 통상협정상의 한중 FTA를 조속히 체결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조석이 체결이라는 부분은 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어떤 그 통상 국가로서의 그 대외적인 그런 그 통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이 한중 FTA를 서둘러야 할 이유는 뭡니까? 우리 판단에. 중국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이 균형을 맞추면서 저희가 시안에 꼭 쫓기지 않고 저희가 협상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어떤 한중 간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간에 영어본은 반드시 만들어 주세요. 영어본. 예, 예, 양국, 한국, 중국어만 만들고 영어본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TPP. 예, 예. 이 또한 우리 저희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면 좀 자괴감이라니까 느낀데 TPP 관련해서 일본 의회가 어떻게 보면 배수진을 쳤다고 그럴까? 일본 성역 없는 관세 철폐를 전제로 한 TPP 교섭에는 참여를 반대한다. 사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에서 외교 경제 합쳐서 TPP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연초에. 그리고 의회 참의원 중의원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역 없는 관세 철폐 전제로 할 건 안 된다. 또 국가 주권 손상시키는 ISD 합의 불가하다. 이러는 일본 의회에서 결의문을 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TPP 협상하는데 상당히 작동하는 레버리지라고 전문가들이 생각을 해요. 우리 판단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서 국회에서 뭐 앞으로 TPP에 한국이 협상에 참여한다 그러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역시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이 통상 소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사전에 좀 논의를 좀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자괴감에서 말씀을 드리고 한 EU 지금 TTIP 협상 중인데 그건 누가 모니터하고 있습니까? 미국과 EU 간에 진행되고 있는 무역 투자 협정 TTIP. 예, 지금 그 우리 그 EU 대표부에서 모니터링하고 저희도 그 결과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ISD 관련 조항이 들어가지 않을 거다. 그것도 보고받고 계십니까? 그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직. 그런 그 독일에서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정도지 지금 그 자체에 대해서 EU가 확정적으로 뭐 어떤 의견을 표명한 건 한미 없습니다. FTA 협상상 ISD 재협상이 뭐 지금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시간이 되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충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